창밖으로 쏟아지는 비는 마치 아버지의 부재를 애도하듯 쉴 새 없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장례식장의 향냄새가 아직 옷깃에 배어있는 것 같아 나는 몇 번이고 몸을 떨었다. 평생 거대한 산처럼 든든하게 버텨주던 아버지가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 심장마비. 그 단어 하나가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다. 아버지의 부재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 이제 내가 감당해야 할 거대한 유산과 그 뒤에 숨겨진 복잡한 현실의 무게로 다가왔다. 따님, 이제 마음을 추스르셔야 합니다. 회장님께서 남기신 유지가 있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우리 집안의 모든 법적 문제를 도맡아 처리해왔던 김 변호사였다. 그는 항상 단정한 정장 차림에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서늘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생전에 그토록 신뢰했던 사람이었기에 나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그가 내민 서류 뭉치에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기업의 운영권이 내 이름으로 넘어온다는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수천억에 달하는 자산, 그리고 업계 1위인 우리 회사의 경영권까지. 갑작스러운 책임감에 숨이 턱 막혔다. 김 변호사님,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떠나셨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와요. 내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세상 물정 모르는 학생이었던 나에게 경영권은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다. 김 변호사는 그런 나를 보며 아주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따뜻함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기묘한 자신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다독였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저와 끊임없이 상의하셨던 부분입니다. 제가 옆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보좌할 겁니다. 따님께서는 그저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이 왕국을 지키기만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제가 다 준비했으니 이 자리에 서명만 하시죠.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류를 넘기는 그의 손가락 끝이 묘하게 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순간에 나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다. 사무실의 공기는 왠지 모르게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서명란을 가리키는 그의 검지손가락은 마치 나를 올가미로 올가매려는 뱀의 머리처럼 보였다. 펜을 쥔 내 손에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정말 이대로 서명해도 되는 걸까? 아버지가 정말 이 사람만을 믿으라고 하셨을까?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김 변호사는 내 눈치를 살피며 부드럽게 재촉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사회가 소집되기 전에 모든 법적 절차를 끝내야 회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따님을 위해서도 회장님의 명예를 위해서도 서둘러야 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며 내 감정을 흔들었다. 나는 결국 펜끝을 서명란에 갖다 댔다. 하지만 그 순간 서류 뭉치 밑에 깔려있던 작은 종이 조각이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듯한 암호 같은 숫자들과 절대 믿지 마라는 짧은 경고. 나는 잠시 펜을 멈추고 그를 쳐다봤다. 그는 여전히 온화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무언가 감추고 있는 욕망이 일렁이고 있었다. 과연 이 사람은 아버지의 진정한 조력자일까? 아니면 이 거대한 유산을 집어삼키려는 포식자일까? 내 손에 쥐어진 이 펜이 가문의 몰락을 막는 열쇠일지 아니면 우리 가족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 든 성배일지 알 수 없었다. 문득 등 뒤로 서늘한 바람이 지나갔다. 김 변호사는 조용히 문을 잠그며 나직이 읊조렸다. 자, 이제 누가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 될지 결정할 시간입니다. 설마 아직도 저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의 말 뒤로 보이는 서류함 속에 내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봉투가 살짝 삐져나와 있었다. 아버지의 인장이 찍힌 그 봉투에는 최후의 비상계획이라는 글귀가 희미하게 보였다. 김 변호사가 이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유일한 관리인이라고 했지만 아버지가 남긴 그 봉투의 존재를 알게 된 이상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정말로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관리인일까? 아니면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진정한 후계자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가짜일까? 장례식의 향 내음이 채에 가시기도 전에
아버지의 서재는 차가운 서류 더미들로 가득 찼다. 창밖으로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그 소리가 묘하게 신경을 긁어댔다. 김 변호사는 마치 내 시간이 자신의 것인 양 쉴 틈 없이 펜을 내밀며 서명을 재촉했다. 회장님, 이건 회사의 지배구조를 안정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주주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차분하고 신뢰감이 넘쳤지만 오늘따라 그 말투 뒤에 숨겨진 서늘함이 느껴졌다. 나는 잉크가 채 마르지 않은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빼곡하게 적힌 법률 용어들은 마치 거대한 미로처럼 복잡했다. 예전 같았으면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서명했을 테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나의 감각은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괜히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넌지시 물었다. 그런데 최 비서님은 왜 오늘 회의에 안 보이시는 거죠? 아버지 옆을 10년 넘게 지키신 분인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자리를 비우시는 게 좀 의아해서요. 김 변호사의 눈동자가 찰나의 순간 흔들렸다. 아주 짧은 찰나였지만 나는 분명히 보았다. 그는 자연스럽게 안경을 고쳤으며 헛기침을 했다. 아, 최 비서요? 그 사람은 지금 회사 내부 회계 감사 건으로 지방사무소에 급히 내려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 처리보다는 공적인 업무가 우선이니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쪽 페이지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그는 다시 서류의 특정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그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가 나를 몰아붙이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처럼 혹은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서둘러 판을 짜야 하는 사람처럼 말이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다시 펜을 잡았다. 서류에 서명하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내 뇌는 풀가동되고 있었다. 최 비서가 지방에 내려갔다고? 며칠 전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는 분명 다음 주 있을 이사회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하지 않았던가. 게다가 김 변호사의 대답에는 묘한 이질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늘 완벽한 논리로 무장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질문을 회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갖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 끝 창고처럼 쓰이는 작은 회의실 쪽에서 들려오는 낮고 은밀한 목소리가 내 발길을 붙잡았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너무나도 익숙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발소리를 죽인 채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김 변호사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그토록 바쁘다던 최 비서가 있었다. 최 비서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설명하고 있었고 김 변호사는 그의 어깨를 꽉 쥐며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 애가 눈치채기 전에 모든 정리를 끝내야 해. 한 번만 더 실수하면 그땐 너도 아버지 꼴이 나는 거니까 알아서 해.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에 입을 막았다. 공포가 척추를 타고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가 내뱉은 아버지 꼴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다. 나를 둘러싼 이 거대한 법률적 그물망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삼키기 위한 덫이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평온한 일상이 사실은 가장 잔인한 연극의 무대였다는 사실을 나는 방금 막 깨달아버리고 말았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들은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그들의 칼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똑똑히 확인해버렸다. 변호사가 떠난 사무실은 적막했다. 그가 남기고 간 서류 더미는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내 책상을 뒤덮고 있었다. 분명 아버지의 유지를 받드는 과정일 뿐이라고, 그저 회사를 안정시키기 위한 절차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부터 피어오르는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걸까? 왜 그토록 많은 서류에 나의 서명을 요구하는 걸까? 아버지가 생전에 그토록 신뢰했던 사람이라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변호사의 눈빛은 내가 알던 그 친절한 아저씨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가 가져온 유언장 사본을 다시 펼쳤다. 정갈한 글씨체, 완벽한 법률 용어들. 하지만 어딘가 위화감이 느껴졌다. 아버지는 꼼꼼한 분이셨다.
아주 사소한 결정 하나도 변호사와 상의하기 전에 반드시 비서였던 김 실장님께 먼저 확인하곤 하셨다. 그런데 갑자기 사라진 김 실장님, 그리고 그 공백을 파고들어 나를 압박하는 변호사, 모든 것이 너무나 정교하게 짜인 연극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변호사의 눈을 피해 비밀스럽게 숨겨둔 오래된 서류 캐비닛을 열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서류들 사이에서 나는 아버지의 예전 위임장 사본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생전의 모든 중요한 계약 내용을 직접 필사한 노트에 기록해두곤 하셨다. 나는 돋보기를 들고 밤새도록 아버지의 기록과 변호사가 제시한 현재의 서류들을 대조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새벽 3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가 정막을 깼다. 마침내 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유언장의 특정 조항과 그에 따른 자산 위임 과정에서 아버지의 서명 스타일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위임 권한의 범위가 법률적으로 모순되고 있었다. 아버지는 절대 자신의 권한을 제3자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계약을 맺지 않으셨다. 그런데 지금 서류 속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모든 권한이 변호사에게 부여되어 있었다. 결정적인 허점이었다. 소름이 돋았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 고의적으로 만들어낸 권한의 구멍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사실을 변호사가 알아차린다면 나는 아마 내일 아침까지 이 회사에 발을 붙이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는 너무나 치밀했다.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다.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이 위조된 서류의 진실을 파헤칠 수 있을까? 증거는 이미 그들의 손에 있다. 나는 이 거대한 덫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까? 변호사가 내일 오전 또다시 나를 찾아오기로 했다. 그는 아마 오늘도 또 다른 서류에 내 서명을 받으려 할 것이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감돌았다. 나는 펜을 꽉 쥐었다. 그가 의심하지 않게 하려면 나는 평소처럼 겁먹은 어린 상속인의 연기를 계속해야 한다. 하지만 내 눈은 이미 그가 숨기고 있는 가장 추악한 진실을 향해 굴러가고 있었다. 도대체 누구에게 이 정보를 확인받아야 할까? 경찰? 다른 변호사? 하지만 지금 내 주변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아주 조용하고 치밀하게 그가 파놓은 함정을 오히려 그에게 되돌려줄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내일 아침 그의 눈을 보며 나는 다시 한번 연기를 시작해야 한다. 그가 나를 방심하게 만들도록 사무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회계감사 서류를 앞에 두고 숨을 죽였다. 아버지의 유산이 정리되고 있다는 그럴싸한 명분 아래 변호사가 내게 내밀었던 수많은 서류들, 그 틈바구니 속에 감춰져 있던 독버섯을 드디어 찾아냈다. 서류의 끝자락, 아주 미세한 법인 명의의 변경사항이 눈에 들어왔다. H홀딩스, 처음 보는 회사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곳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한 결과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핵심 부지의 지분 일부가 이미 그곳으로 넘어간 상태였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이건 단순한 실수나 착오가 아니었다. 치밀하게 설계된 아주 정교한 약탈이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심장이 흉곽을 때리는 소리가 귀끝까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거나 당장 그를 찾아가 따져 묻는다면 내가 쌓아온 이 가녀린 방어선은 단숨에 무너지고 말 것이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책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통증이 현실 감각을 일깨워 주었다. 똑똑하고 대담해야 한다. 나는 아버지를 잃은 뒤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의 손바닥 위에서 춤을 추던 허수아비로 남아야 했다. 잠시 후 닫힌 문 너머로 익숙한 구두굽 소리가 들려왔다. 변호사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서류를 덮고 평소처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표정을 지었다.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자상하고 근심 어린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직 퇴근 전이십니까? 이사님, 건강도 챙기셔야죠. 그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부드러웠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내 눈앞에서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이 남자의 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나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우며 대답했다.
그냥 아버지가 그리워서요. 아버지가 계셨다면 이 복잡한 서류들도 훨씬 쉽게 해결되었을 텐데 말이죠.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나의 말에 변호사의 눈동자가 찰나의 순간 빛을 발했다. 그가 생각하는 내가 순진하고 무능한 상속인으로 완벽하게 연기되고 있다는 확신이 든 모양이었다. 그는 내 책상 앞으로 다가와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다. 봉투는 낯설지 않았다. 그가 언제나 내게 내밀던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희망 고문이 담긴 그 서류였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우리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 오전까지 이 건을 마무리 지어야 계열사 지분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제안서대로 서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여유로운 태도로 펜까지 꺼내 내 앞에 놓았다. 서류 제목을 훑어보니 이번에는 아예 자산 전체의 위임 권한을 조정하는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내일 당장 서명하라니. 그는 나에게 시간을 줄 생각이 없었다. 이것이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 넣으려는 그의 마지막 통첩임을 직감했다. 나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최대한 순종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검토하고 바로 사인할게요. 그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나는 다시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나를 파멸시키기 위한 독배인가 아니면 내가 그를 역으로 잡아넣을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인가. 내일 아침 그와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나는 펜을 꽉 쥐었다. 이제 연극은 끝날 시간이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억누르며 나는 변호사의 사무실 근처 조용한 카페 구석에 앉아 있었다. 예전 아버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던 비서, 박 실장을 만나기로 한 날이다. 그가 이 사태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확신이 든 순간부터 나는 철저히 연기를 준비했다. 어리숙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상속녀, 그게 바로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이니까.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게 나타난 박 실장은 안색이 좋지 않았다. 퀭한 눈밑과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눈동자. 그는 나를 보자마자 과도하게 예의를 차리며 허리를 숙였다. 나는 짐짓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해맑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다. 박 실장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정신이 없어서 이제야 뵙네요. 나는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를 연출하며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만지작거렸다. 사실 그 봉투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그저 그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소품일 뿐. 박 실장은 의자에 앉자마자 손을 꼼지락거렸다. 나는 슬며시 변호사가 건네주었던 그 복잡한 유언장 사본을 펼쳐보였다. 사실 변호사님이 처리해주시는 일들이 너무 복잡해서요. 제가 법적으로는 정말 아는 게 없잖아요. 예전에 아빠랑 일하실 때 이런 방식의 유언 공증도 흔히 있었던 일인가 해서요.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너무 불안해서 실장님께 조언을 좀 구하고 싶었어요. 내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박 실장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목을 가다듬으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갈라져 있었다. 대표님,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워낙 꼼꼼하신 분이라 회사의 안정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신 거죠. 제가 곁에서 지켜본 바로는 유언장 집행에 있어서 어떠한 결함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깊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도 매끄러운 대답이었다. 마치 미리 외워둔 대본을 읊는 것처럼. 나는 웃음을 거두지 않은 채 그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나는 다시 한 번 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렇군요. 다행이에요. 사실 어제 창고에서 정리하다가 예전 아빠의 다이어리를 봤거든요. 거기엔 우리 회사의 최대 경쟁사인 태진그룹과 아빠가 맺었던 비밀 계약에 대한 메모가 있더라고요. 변호사님은 그 계약이 사실상 무효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공기가 서늘하게 얼어붙었다. 태진그룹이라는 단어가 공간을 가르는 찰나 박 실장의 손이 찻잔 손잡이를 붙잡고는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다. 달그락거리는 찻잔 소리가 적막한 카페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는 황급히 잔을 내려놓았지만 찬물은 이미 식탁보 위로 튀어 번지고 있었다. 왜일까?
단순히 경쟁사의 이름일 뿐인데 왜 그는 이렇게까지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짓는 걸까? 설마 그들이 숨기려 했던 것이 단순히 유언장의 조작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와 결탁된 거대한 배신인 걸까? 나는 그의 떨리는 손가락을 놓치지 않고 응시하며 조용히 다음 질문을 던질 기회를 엿보았다. 변호사의 사무실 구석, 먼지가 뽀얗게 쌓인 오래된 금고 안에서 나는 마침내 그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쥐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나는 애써 호흡을 가다듬으며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 기록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유언장이 조작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이자 현재 내 곁에서 가장 신뢰받고 있는 그 변호사라는 인간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기록이었다. 놀랍게도 그는 실제 변호사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함께했던 변호사는 3년 전 이미 은퇴하고 해외로 이주했다. 지금 내 앞에 앉아 법률 자문을 운운하며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하던 자는 아버지의 경쟁사였던 대형 산업에서 고용한 전문 위조범이자 가짜 변호사였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가 단독범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서류 틈바구니에서 발견된 쪽지 하나가 내 시선을 멈추게 했다. 비서실 보안 코드 변경 완료. 유언장 초안 파기 확인했음. 필적을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내 곁을 지키던 그 비서, 아버지가 가장 아꼈던 그 비서가 이 모든 파멸의 시나리오를 돕는 핵심 조력자였다. 지난 며칠간 그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며 내 눈치를 살폈는지, 왜 중요한 회의마다 내 동선을 경쟁사 측에 흘리고 있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는 아버지의 충실한 비서가 아니라 늑대굴에 나를 밀어넣은 정탐꾼이었다. 눈앞이 아찔해졌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는 분노보다 내가 얼마나 무력하게 그들의 그물망 속에서 놀아났는지 깨닫는 순간 비릿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내가 어린 상속자라서 금방 겁을 먹고 제 발로 회사를 포기할 줄 알았겠지. 하지만 그들의 계산은 틀렸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아니다. 나는 깊숙이 숨겨진 비밀 장부를 가슴에 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였다. 사무실 밖 복도에서 구두굽 소리가 들려왔다. 변호사와 비서가 나누는 낮은 대화 소리가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그쪽에서 재촉이 심해 내일 주주총회까지 마무리하지 않으면 우리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비서의 떨리는 목소리였다. 변호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걱정 마. 유언장 조작건은 완벽해. 이사들도 전부 우리 편으로 포섭했으니 내일부로 이 회사는 대형 산업의 소나기에 들어갈 거야. 그 애가 눈치챌 리는 없으니까. 나는 책상 아래로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내일이 마지막이라는 뜻인가. 하지만 내 눈에 들어온 마지막 서류 한 장이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거기에는 붉은 도장이 찍힌 계약서가 있었다. 그리고 그 계약서 하단, 사건을 승인한 최종 책임자의 이름란에는 대형 산업의 대표가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의 서명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봤던, 아버지가 가장 신뢰했던 그 사람, 내 주변을 감싸고 있던 거대한 흑막의 그림자. 어쩌면 이 모든 비극은 경쟁사의 단순한 탐욕이 아닐지도 모른다. 내 주변을 맴도는 이 음모의 진짜 우두머리. 변호사를 조종하며 내 아버지의 죽음조차 설계했던 그 배우는 대체 누구일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명의 주인공을 확인하고는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다. 설마 당신이 정말 그랬단 말이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드디어 때가 왔다. 나는 아버지의 유품인 만년필을 꽉 쥔 채 이사회가 열리는 대회의실 문 앞에 섰다. 내 가방 안에는 그 변호사가 저지른 횡령의 증거와 그가 가짜였다는 결정적인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그가 쌓아올린 모래성 같은 거짓말은 무너질 터였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당당하게 문을 열었다. 하지만 내가 마주한 것은 날카로운 안도감이 아니라 서늘한 공기였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이사들의 시선은 마치 나를 살인범이라도 본 듯 경멸과 차가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변호사는 테이블의 가장 끝자리에 앉아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먼저 술을 쓴 것이었다. 이제야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나직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그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툭 치며 말을 이었다. 이사님들 방금 도착한 긴급 보고서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뢰했던 대표이사님이 선대 회장님의 유산을 담보로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개인 계좌로 빼돌리려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무슨 헛소리야. 증거는 너야. 바로 내가 서류를 조작해서. 내가 소리치며 가방에서 증거를 꺼내려던 그 찰나, 경호원들이 내 팔을 강하게 낚아채 벽으로 밀쳐버렸다. 통증보다 더 뼈아픈 것은 이사들의 눈빛이었다. 그들은 이미 내 해임을 위한 의결을 준비하고 있었다. 변호사는 마치 연극의 주인공처럼 우아하게 일어나 나에게 다가왔다. 그는 내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똑똑한 척하더니 쥐덫에 걸린 줄도 모르고 여기까지 기어들어왔군. 이 사진들 보여? 당신이 회사 공금을 세탁하기 위해 해외 페이퍼 컴퍼니와 접촉하는 듯한 조작된 이미지들이야. 물론 전문가가 아주 정교하게 작업했지. 아무도 당신의 말을 믿지 않을 거야.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사방이 막혔다. 이사들은 벌써 내 법인카드와 사무실 출입 권한을 즉각 정지시키겠다는 안건을 상정하고 있었다. 나는 고립되었다. 회사라는 거대한 성 안에서 나는 순식간에 경영자가 아닌 범죄자로 전락했다. 변호사는 의기양양하게 의사봉을 두드리는 이사회 의장에게 눈짓을 보냈다. 모든 것이 그의 손바닥 위에서 돌아가고 있었다. 대표이사직에서 즉시 해임하고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경호원, 당장 저 사람을 회사 밖으로 끌어내세요. 내 목소리는 짓밟혔고 내가 가져온 증거들은 이미 변호사의 지시를 받은 직원에 의해 회수되어 파쇄기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차가운 복도로 끌려나가는 동안 나는 비참함 속에서도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분노는 냉정함을 이기지 못했다. 변호사의 그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 앞에 나는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쫓겨나고 말았다. 건물 밖 억수같이 쏟아지는 빛 속에 홀로 내동댕이 쳐졌다. 핸드폰은 이미 먹통이 되었고 법인 계좌는 정지되었다. 나는 이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나를 외면했다. 이대로 무너져야 할까? 아니면 이 마지막 절벽 끝에서 다시 반격을 준비해야 할까? 변호사는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승리감에 젖은 얼굴이 빛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다.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증거도, 지위도, 나를 믿어줄 사람도 없다. 모든 권한을 빼앗긴 채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쓰러진 나. 과연 이 처참한 패배 속에서 나는 나의 결백을 다시 세상에 증명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그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일까? 주주총회장의 공기는 마치 거대한 압력소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수백 명의 주주들이 뿜어내는 의구심과 차가운 시선이 내 등을 찌르는 것 같았다. 나는 맨 뒷자리에 앉아 숨을 죽인 채 단상 중앙에 선 변호사의 등판을 노려보았다. 그는 마치 승리를 확신한 승자처럼 여유로운 걸음걸이로 마이크 앞에 섰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칼, 흠집 하나 없는 정장, 그리고 입가에 비친 그 비열한 미소까지. 저 얼굴을 보고 있자니 지난 몇 달간 내가 겪었던 지옥 같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회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는 떨림 하나 없는 손으로 서류를 들어 올렸다. 그것은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라 주장하는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 문서였다. 고 회장님께서는 생전에 저를 신뢰하셨고 유고시 회사의 경영권을 이사회와 저의 법률 자문 하에 재편할 것을 명시하셨습니다. 현재 발생한 경영상의 혼란을 종식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장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주주들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변호사의 논리에 설득당하는 눈치였다. 그들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사익을 추구하는 철없는 자식이라고 믿고 있었다. 내가 그동안 쏟아왔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변호사는 이제 다 끝났다는 듯 서류를 단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나를 향해 승리의 눈빛을 던졌다. 지금이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움직임에 회의장 내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변호사의 미소가 잠시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나는 뚜벅뚜벅 단상을 향해 걸어나갔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지만 마음만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품 안에서 그동안 벼르고 벼르던 짙은 갈색 봉투를 꺼내들었다. 거기까지 하시죠, 변호사님. 내 목소리는 떨림 없이 회의장을 가득 채웠다. 변호사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헛기침을 했다. 무슨 결례입니까? 지금은 발언권이 없는 분이 들어오실 자리가 아닙니다. 이게 결례인지 아니면 당신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인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나는 봉투를 찢어 그 안에 담긴 서류들을 쏟아냈다. 위조된 유언장의 원본 서식, 변호사가 차명 계좌를 통해 자금을 빼돌린 금융기록, 그리고 그가 회사의 라이벌 기업과 은밀히 접촉했던 녹취록의 사본들까지. 단상 위로 흩어진 종이들이 조명 아래에서 백색 빛을 발했다. 사람들의 비명과 웅성거림이 뒤섞여 혼돈의 소용돌이가 몰아쳤다. 변호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고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치밀했던 계획이 내 손에 의해 낱낱이 파헤쳐졌다는 사실을 직감한 듯했다. 이게 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조작입니다. 이건 전부 허위 사실이에요. 그는 격렬하게 부정했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그에게 바짝 다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당신은 끝났어요. 아버지를 배신한 대가는 뼈저리게 치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때였다. 변호사가 갑자기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품 안에서 작은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조작했다. 그의 눈에는 절망 대신 기괴한 여유가 서려 있었다. 그는 내 귓가에 낮게 읊조렸다. 과연 그럴까? 내가 이 정도로 대비도 안 했을 것 같아? 네가 증거를 찾는 동안 나는 이미 회사의 핵심 자산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완전히 빼돌려놨거든. 오늘 이 회사가 무너지든 말든 나는 이미 떠날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야. 그의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가 도망칠 구멍을 파놓았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인가? 회의장의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동시에 그의 뒤편에 있는 비상구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과연 정의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교활한 악당은 다시 한번 법망을 피해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인가? 그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 속 전송 버튼이 깜빡이고 있었다. 주주총회장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변호사의 얼굴에 서려 있던 오만함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는 것을 보며 나는 비릿한 승리감을 느끼기보다 오히려 짙은 허무함을 맛보았다. 내가 내민 서류들은 그가 지난 수개월간 치밀하게 쌓아올린 거짓의 성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검찰의 수사관들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이닥쳤을 때 그는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다. 그 지능적이고 교활하던 눈빛이 허공을 배회하다가 잠시 내게 머물렀지만 나는 그저 무표정하게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상황은 종료되었다. 적어도 법적인 의미에서의 전쟁은 여기서 끝이 났다. 하지만 승리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다. 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고요함은 곧 수군거림으로 바뀌었다. 주주들은 배신감과 혼란 속에서 각자의 이익을 계산하기 바빴고 언론은 이미 이 추악한 스캔들을 대서특필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이 회사는 이제 사기극의 중심지라는 오명을 쓰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나는 단상에 서서 텅 빈 회의실을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비친 나의 그림자는 지나치게 길고 외로워 보였다. 집으로 돌아와 서재의 문을 닫았을 때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렸다. 아버지가 즐겨 피우시던 시가 냄새가 밴 책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이 나에게는 마치 무너져 내리는 건물의 잔해처럼 느껴졌다. 서랍을 열자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손때 묻은 다이어리가 보였다. 그 속에는 회사를 향한 아버지의 열정과 고민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내가 지켜내려 했던 것이 과연 이것이었나? 아니면 그저 껍데기뿐인 회사의 주식이었나?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잘했다고, 대단하다고 칭찬을 건넸다. 그러나 그들은 모른다. 이 거대한 폐허 속에서 내가 마주해야 할 현실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말이다. 회사는 지금 내부 고발과 신뢰 하락으로 인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떨어질 것이고 유능한 인재들은 이미 이 배가 침몰하리라 예감하고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변호사를 감옥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흩어진 파편들을 다시 붙일 수 없었다. 나는 내 손에 쥐어진 이 차가운 승리라는 전리품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만년필을 꽉 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강한 압박감이 전해졌다.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싸움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나 자신의 나약함과 무너진 기업의 브랜드 가치 사이에서 벌어질 것이다. 법적인 굴레는 벗어 던졌지만 현실의 족쇄는 이제 막 시작된 셈이다. 나는 서재에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생각했다. 이미 찢기고 훼손된 이 유산을 과연 나의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붕괴하는 것을 지켜보며 함께 가라앉아야 하는 걸까? 어둠 속에서 나는 결심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하지만 내 앞에는 거대한 절벽과도 같은 난관이 버티고 서 있었다. 공황 상태에 빠진 주주들을 설득하고 흩어진 임직원들의 마음을 다잡으며 기업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일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것이다. 문득 변호사가 마지막에 남긴 비웃음이 귓가를 맴돌았다. 그가 파놓은 함정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었다. 나는 이제 막 긴 터널을 빠져나온 것 같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황무지였다. 아침이 밝아오면 모든 언론이 나를 향해 굶주린 늑대처럼 달려들 것이다. 나는 과연 그 폭풍우를 견뎌내고 아버지의 명예를 그리고 나의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승리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에서 나 또한 아버지의 그림자에 잡아먹혀버리는 걸까? 텅 빈 공간에 나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고 외로운 전쟁이 기다리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모든 무너진 폐허 속에서 과연 나는 다시 꽃을 피워낼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파멸의 시작일까?